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지명됐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문민정부 이후에 기자 출신으로서는 첫 총리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박 대통령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네요. 또 신임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병기 주일대사,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총리 지명에 이어서 경제 수장들의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고 또 글로벌 경제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경제 수장만큼은 인연이 아니라 능력으로 뽑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연 중에서는 악연도 있죠. KB금융과 금융감독원이 악연입니다. 이번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까지 합쳐서 지난 13년 동안 KB금융그룹의 수장들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는데 KB금융 쪽에서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꼭 악연 때문만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인연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부터 20일 동안 국가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대학 등록금 워낙 높기 때문에 학생들과 부모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국가 장학금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3부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연결해서 오전에 발표했던 동반성장지수,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시장이 내내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87포인트 0.14% 상승해서 2014.6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66포인트 0.12% 상승해서 530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 20일 연속 주식 사주었습니다. 1,4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결국은 낙폭을 만회하고 상승 반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2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선물 시장에서는 3,4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네. 거래소에서는 샀지만 그 외의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수급을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도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 사네요. 네,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여 온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별한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해외 유동성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신흥국가의 자산을 사는 데에는 거부감을 확실히 줄여주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유럽 중앙은행 효과,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럼? 돌이켜놓고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22에서 내놓은 경기부양제, 실제로 경기를 되돌리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지만 오히려 경기를 돌리는 것보다는 이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자산의 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함께 있는데요. 버블이란 표현은 우려라고 할 수 있지만 버블로 가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투자자들이 취해야 될 어떤 네. 이익이라고 본다면 일정 수준은 이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혹시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된 것, 그것은 별다른 영향은 안 준 모양이에요? 예, 실제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없다라고 진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반대급부로 두 가지 정도는 다행인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중국의 A주가 신흥국 지수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이 좀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조은아시르나 우리나라 비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신흥국 지수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시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예비 리스트에 계속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비 리스트에서 빠졌으니까 내년에 다시 리뷰를 할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 시장에 갈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MSCI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업종 중에서나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은 아주 고르게 오르고 고르게 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업종에서 측면에 봤을 때는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은행, 이 증권사가 이끌었던 금융이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불안하지만, 어쨌든 시세가 나고 있는 것은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추격 매수는 정말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증권사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니까 증권업종에서의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 증권사의 이익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이거는 일회성의 모양새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이끌었던 좋은 종목들은 이 증권사, 우선주 이런 쪽이었지만 사실 이 종목들이 오늘 올랐다고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환율은 오늘 어땠나요? 오늘 환율 1원 50전 빠져서 계속해서 원하는 강세를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22에 정책이 나오면서 단번에 1020원 선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1015원 70전에 끝났으니까 원화는 계속 강세를 가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환율은 조금 더 강세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를 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러면 기업 이익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면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니까 일단 대외 유동성 공급은 양호하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갈지라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환율이 요동을 치거나 혹은 계속 원화 강세의 흐름이 지속되거나 하면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은 이 1,000원대가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연초에는 1,000원이 깨질 거라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세 자리 숫자를 가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요. 연말까지 가보면 올해 흑자가 지난해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좀 더 강세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경남 밀양의 송전탑 농성장이 강제로 철거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나 본다면은 밀양 사태가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일단락이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송전탑을 계속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어왔었고요. 지금 쭉 다 짓고 아마 5개 정도만 지금 못 짓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농성장 주변에 있으니까 농성하시는 분들을 해산시켜야지만 탑을 이제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송전탑 송전솔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오늘 경남 밀양시가 경찰 지원을 받고 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 쉽게 말하면 그냥 해산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곳의 농성장이 있었는데 3곳이 철거가 됐고요. 아마 오늘 오후 중에 나머지 2곳도 농성장이 다 철거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하고 있었고, 네. 오늘 공무원들하고 경찰 병력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강제로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 철거를 이제 강행을 하니까 대부분은 어르신들이죠. 거기 노인분들이 네. 많고 그래서 거기서 뭐 격렬하게 아무튼 저항을 하셨고, 뭐 일부에서는 뭐 분열을 뿌리는 그런 저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밀양 사태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해온 수녀님들도 아마 거기서 이제 뭐 스크럼을 짜고 대치 상황을 빚기도 했는데 네. 결국 다 경찰력에 의해서 다 강제 해산이 됐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두 곳까지 이제 다 철거가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송전탑을 다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송전선로가 사실상 다 이어지게 됩니다. 참 이 밀양 사태가요. 이게 사실 시작된 걸 뿌리를 거슬러 오라가면 벌써 뭐 한 10년이 넘고요. 네. 이런 극심한 대립 갈등을 빚었던 것도 지금 벌써 수년째 계속돼 왔고, 특히 이제 작년 가을인가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그 갈등, 정부가 그동안은 쭉 이제 그동안 지켜만 보다가 작년부터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을 했고, 네. 거기서 밀양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그게 지금 벌써 지난 겨울을 지나가지고 벌써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참 그 안타까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아시는 분들의 말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조금 더 일찍 훨씬 더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결국 이 최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한전은 한전대로 이 송전선로 건설이 잘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주민들도 주민들대로 또 역시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 국책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뒤따르는 이 국책 사업을 과연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번 사태가 정말 하나의 교훈이 돼야 될 것이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어느 국책 사업이나 하다 보면 주민 반발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문제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어떻게 정부가 마음을 열고 미리 동의를 구하고 또 합당한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항상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선강행 후설득, 사실은 선설득 후강행이 돼야 되는데, 후시행이 돼야 되는데, 네. 보면 항상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선시행, 그다음에 나중에 후설득. 근데 뭐 그때 가서야 이미 설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뭐 과거 천성산, 뭐 사태산, 또 부안 사태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더 이상 이 국책사업 추진, 민감한 국책사업 추진이 밀양 사태와 같은 그런 이제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전력의 어떤 수급 안정이라는 점 하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뭐 이제 한전이나 정부 쪽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예. 우회를 한다거나, 네. 송전선로를 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예. 그 코스트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한두 푼 더 정도 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업의 실익성,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 전력 요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길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그쪽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주민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고 네.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내느냐,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주민들 역시도 합리적인 설득,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또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많은 교훈을 좀 남긴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마 아직 안 가려진 것들도 좀 있죠. 다 가려졌나요? 예, 지금 아무튼 사업 추진 예. 자체는 합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항상 조마조마하셨던 네. 일인데, 담배세라고도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제 예. 담배값을 큰 폭으로 또 인상하는 것이 추진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예, 지금 대부분 담배들이 2,500원이고요. 예. 이게 지금 2004년 이후 10년 동안 거의 가격이 묶여 있는데, 그동안 보건당국이 계속 인상을 요구해왔고,
또 이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했는데 아무튼 다시 지금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대폭 인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이 세계보건기구의 담배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지금 복지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쪽 얘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값 이게 해로운 거니까 네. 가격을 올려서라도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건당국의 시각이고 이쪽 이 물가라든가 거시 쪽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가격을 올릴 경우에 오는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것이 올렸을 경우에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만큼 세수의 결손이 생기는 측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조세 저항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폭적인, 단계적인 인상에는 동일하지만 대폭적인 인상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도 그 접점이 최종적으로 맺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복지부는 어쨌든 올해 중에 다 마무리 지어가지고 내년 초에는 담배값 인상이 확실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참고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가지고 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한테 담배세 수준을 지금보다 한 50% 정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 가격이 개재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예, 이 병원에 가보면은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비급여죠. 그렇죠. 예. 안 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나중에 계산서 보고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못하고. 근데 앞으로는 이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안내 데스크라든가 접수 창구에 게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체 비급여 내용 가운데 약제비가 얼마고, 제 증명서를 떼는데 수수료가 얼마고, 선택 진료료는 또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야별로 분류해가지고, 정부가 정한 용어와 순서에 맞게 데스크라든가 접수창구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 고지를 하도록 했고요. 네. 이제 선택 진료비 추가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지를 했고. 알겠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은 초음파 검사료도 별도로 고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정말 헉소리 날 정도로 높은데요. 이 부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게 국가 장학금입니다.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자녀의 학비 부담 덜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국가 장학금의 신청 방법에서부터 또 수급 자격, 종류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네, 안녕하세요.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순종 대리입니다. 네, 서울 글로벌센터는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센터인데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주민분들을 위해서 각종 생활 상담부터 해서 법률, 노무, 이런 전문 상담까지 외국인들 생활 전반을 지원해드리는 센터입니다. 한국어를 포함해서 총 10개 언어로 외국인 주민분들께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노무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을 하고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문제라든지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 문제, 본인의 퇴직금이나 귀국할 때 필요한 귀국보험과 같은 그런 조회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장이나 이런 데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변경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어 강사라든지 요리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자신의 임금 문제부터 해서 비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한국에 체류하면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돈을 못 받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주하고의 어떤 마찰,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다녀오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서울 글로벌센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상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언어가 잘 되지 않아서 이해를 잘 받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필요해서 썼으면은 이익을 추구한 만큼 또 의무를 져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는 분들, 서울시가 또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김인경의 생생경제.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검색어 1위 하나 많이 보시죠. 오늘 검색어 상위권을 보면은요, 국가장학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오전 9시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장학금 주면 참 좋죠.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장학금을 받거나 스스로 벌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가 장학금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건 한국장학재단 홍보미디어팀 과장과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예, 국가 장학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누가? 예,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학생이라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국가가 줄 수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원 자격으로는 크게 봤을 때 성적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예. 소득 기준은 전체 우리나라 가구를 10등분했을 때 상위 2등분을 빼고 나머지 8분위에 대해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요.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기준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비학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 이상이면 이제 지원 자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직전 학기 기준으로 12학점이라고 하면은 신입생은 못 받나요? 예, 신입생하고 편입생은 직전 학기
그 성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 제한이 없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만 성적이 기준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소득 기준이 먼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성적 기준이 먼저 적용이 되나요? 두 개 있을 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뭐 먼저 이렇게 뭐 우선순위는 거기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국가 장학금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네. 1유형은 저희 장학재단에서 이제 학교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고요. 소득 분야에 따라서 연간 최대 450만 원부터 67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유형은 대학이 맞춤형으로 장학 지원 정책에 따라서 대학별로 기준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신설된 이제 장학금 제도인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만 20세 이하이면서 셋째 자녀부터는 8분위 이하라도 그 소득 분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1유형 형태로 해서 연간 450만 원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 다자녀일 경우 말고요. 예. 그 전에 말씀해주셨던 그 대학별 맞춤형 장학 지원. 네네. 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을 어떤 대학이어야지 가능한 건가요? 아, 대학이 예. 대학 중에 이제 저희 장학재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가장학금 2유형에 이제 참여한 대학인데요. 네.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또는 동결하거나 또 장학금을 확충한 자체적인 장학금을 확충한 대학교만 저희 국가장학금 2유형에 이제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그 2유형에 이제 참여한 대학들은 스스로 이제 그 소득분이나 또는 뭐 학제별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세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2유형에 관련된 거는 본인 소속 대학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 몇 개 대학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2유형에? 지금 현재 200여 개 대학 이상입니다. 200여 개 이상이요? 예. 그러면은 올해는 이 대학도 좀 늘어난 건가요? 아, 2유형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전년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비슷하고요. 그럼 올해 늘어난 것은 이제 셋째 자녀부터 주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인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은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전년에는 저희가 국가장학금 예산이 2조 7,750억 원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한 7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나서 총 3조 4천억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저희가 2012년에 처음으로 국가장학금이 도입이 됐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한 80만 명 정도가 장학금을 지원받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100만 명 정도, 올해는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난 한 120만 명 정도가 국가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요. 네네. 사립대학들 보면은 등록금을 뭐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네네. 여전히 뭐 재정이 힘들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내리기는커녕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한다면은 예산이 늘어나는 게 그걸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인가 하는 의문은 좀 드네요. 아, 현재 국내 이제 모든 대학의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원 정도. 이제 2011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도입하고 대학의 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또는 동결해야만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난 한 3년 동안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대학생들이 요구를 반영해서 한 저희 추산으로는 한 9천억 원 정도를 등록금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3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장학금 2유형, 1, 2유형 합쳐서 약 한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장학금과 그리고 대학의 교내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합치게 되면 전체 등록금의 한 45% 정도를 국가와 뭐 대학이 현재 함께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학 때부터 이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 받았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빚부터 안고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예. 이 학자금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으로서 이 국가장학금이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도 국가장학금이 도입되면서부터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등록금을 대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천 원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을 받는 금액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혹시 이제 심사 기준이요? 아까 소득하고 성적 기준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소득 기준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까다롭다고 봐야지 되나요? 어떤가요? 예컨대 성적 기준 같은 경우는 비학점 이상인데요. 네. 뭐 장애인이나 또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 C학점 이상부터 또 가능하고요. 네. 성적 기준 B학점이라 그러면 전체 대학생의 한 80% 정도가 B학점을 받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적 기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이 0399님인데, 이분은 학교에서 아마 성적장학금을 받으셨나 봐요, 일부. 예. 성적장학금을 20% 받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고요. 예. 그럴 경우에 여기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어요. 예, 저기 국가장학금과 저희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장학금들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모두 중복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다만 예컨대 그 학생이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20% 정도 지원을 받았을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에선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다만 그 모든 장학금 총액이 4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은 이제 더 지원이 안 나가고요. 400만 원까지만 그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7243님이 또 있는데 예. 대학원생도 혜택이 있습니까라고 하셨어요. 아, 대학원생이요? 네. 저희가 국가장학금은 대학원생은 혜택이 사실상 없고요. 네. 대학원생에 대해서 저희 장학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장학금은 대학원생 관련해서 장학금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한 2.9%의 금리로 해서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국가장학금은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급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등록금을 그냥 안 내도 되는 그런 형식인가요? 아, 예. 신청 기간 중에 별도로 이상 없이 신청해서 구비 서류를 잘 제출하면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우선 감면돼서 나오고요. 네. 장학금 받았을 때, 교내 장학금 받았을 때처럼 우선 뭐 400만 원이라 그러면은 국가장학금 1, 2령 각기 금액이 별도로 감면돼서 나오게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급이 좀 늦어지게 된다거나 학생이 구비서류를 안 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발부되고 난 다음에 나가게 돼서 그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네.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필요한 서류는 뭐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국가장학금 신청은 이번 달 30일 오후 6시까지 저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학생 본인의 이제 인증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개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진행 중에 저희 장학재단에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고객센터 1599-2000번을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이랑 좀 다르게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됐습니다. C학점 경고제는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 학생들이 이제 성적 기준 B학점이 안 되더라도 C학점 받았을 때 한 번에 대해서는 구제해주는 제도고요. 전년에 없던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성적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신청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득 분위기가 낮은 친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신청해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홈페이지 아마 막 불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들 접속해서 폭주할 것 같은데 전화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문제없이 다 진행은 되고 있나요? 예, 홈페이지는 현재도 이상 없이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된 인원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장학금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친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건 한국장학재단 홍보미디어팀 과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죠. 이게 오래되니까 안 힘든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40, 50대 중년 되시는 분들 고민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또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 자금 마련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40, 50대들의 중년의 재테크 어떤 점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은지 신한은행 서춘수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 연결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요즘 40, 50대들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나요? 제 주변에 보면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혼자 집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또 여러분이 오피스텔에 모여서 뭐 선물이나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게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 거라면요. 저는 안 해봐서. 네.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 HTS라는 이제 시스템을 깔고서 이렇게 바로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물 옵션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예. 말 그대로 미래의 주식을 주가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인데요. 네. 잘하면 그야말로 큰 대박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야말로 막 그 방송도 나오던데 쪽박이 되는 네. 그런 투자 방식이고요. 당연히 뭐 쪽박치 하시는 분들 비율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대박의 꿈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해보는 게 아닐까요? 예, 물론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시겠습니다만 또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될 테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비에 자녀 결혼 자금까지 요즘 마련들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여기에 정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 자금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은행 금리도 사상 최저치이다 보니까 큰 것 한 방으로 인생 역전 노리는 분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에 이제 발을 들여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옵션 투자는 하지 말라라는 거네요? 예. 예. 주식 투자는 해도 되나요? 예, 뭐 주식 투자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분산 투자 차원에서 네. 뭐 직접 투자 일부 하는 것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전한 정기 예금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예. 금리가 너무 낮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물 옵션이라든가 고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이유가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기예금 말고요. 약간 정기예금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상품 한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꾸준히 10여 년 전부터 잘 팔리고 있는 상품, 스테디셀러라고 할까요? 네. 주가와 연계한 상품.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가 연계 증권 ELS라고 하죠. 또 주가 연계 펀드 뭐 ELF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주가와 연계해서 수익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11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판매가 됐는데요. 매년 수십조 원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정기예금처럼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기예금의 2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중위험, 중수익을 대표하는 상품이겠고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정말 많이 찾습니다. 저도 이게 막 이제 팔리기 시작할 그 무렵에 증권 쪽을 취재를 하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 구조도 상당히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래도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고 망설여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지수형이 있고요. 예. 예를 든다면 코스피 200이나 홍콩 H지수, 미국의 S&P 이런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투자하는 지수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개별회사 주가에 투자하는 개별 종목형이 있는데요. 네. 이제 목표 수익률을 보면 개별 종목형이 지수형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형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표로 하는 만큼 달성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위험도 많은 것이죠. 네. 따라서 40, 50대라면 이제 지키는 투자도 중요하니까요. 개별 종목형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다 안전한 지수형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금 손실 없이 은행 예금보다 더 받을 수 있으면 전 이걸 택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그 상품이 즉시연금 보험입니다. 네. 지난해 수십조 원이 팔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은 상품이 이 자금을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정부가 1인당 가입 한도를 2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로 활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즉시연금 보험을 가장 많이 찾고 있고요. 네. 이제 10년 이상 맡겨두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정기예금에 맡겨두고 매달 이자를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맡겼다. 네. 그래서 이제 매달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를 받게 되나요? 1억 원 맡겨두고 매달 이자만 받아서 생활하고 예. 이제 만기가 되면 1억 원을 그대로 찾아오는 것은 정기예금이나 즉시연금 보험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달 이자를 비교해 보면 정기예금은 이자 받아도 최소한 15.4% 세금을 뗍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18만 원 정도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즉시연금 보험은 이제 보험사라든가 가입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게는 25만 원, 26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네. 비교해 보면 매달 10만 원 가까운 이자를 즉시연금 보험에 이제 가입하면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이 점 때문에 50대 이후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요. 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10년 이상 장기 여유자금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최소 가입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10년을 묵혀놨다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금도 받고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상품이군요. 근데 좀 위험하더라도 수익을 추구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해 주실 상품이 어떤 게 있나요? 예, 어쨌든 정기예금 이자 또 ELS, ELF 뭐 이런 상품들이 뭐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드리는 상품이라서요. 조금 더 위험을 높이고 수익을 더 높이겠다면 저는 브라질 국채 투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브라질 국채 투자해도 괜찮나요? 예, 저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네.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의 금리가 연 10%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조세 협약에 따라서 이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네.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예.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헤아라고 가치가 하락한다면 이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6개월마다 받는 이자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한 2년간 쭉 되풀이가 됐었는데요. 뭐 최근에 보면 브라질 주식시장 그리고 헤어라 가치가 안정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목돈을 맡기고 뭐 이자를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겐 브라질 국채 투자를
여유 자금의 한 10에서 20% 정도 알겠습니다.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에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생생경제 2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